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 청호가 자본주의의 씨앗을 잉태했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우선 자본주의가 어떻게 싹트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1492년에 세계에는 중요한 일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149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는 스페인 왕국이 그간 이슬람 세력에 압도되고 지배되어왔던 유럽의 역사 800년을 종식시킵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다 몰아내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 세력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럽을 압도했었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 왕국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이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변방식으로 처리되었던 역사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의 이슬람이 유럽보다는 모든 면에서 훨씬 강하고 월등했습니다. 그러던 이슬람을 유럽 대륙에서 몰아내면서 이제 유럽이 나름대로 흥분하고 자존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스페인 왕국은 기독교 왕국임을 천명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과 이슬람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 스페인 반도에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는데 자그마치 37만 명이 추방령이 나오고 나서 4개월 내에 돈이나 금이나 은을 갖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빈털털로 쫓겨나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해에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1492년을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37만 명이 일시에 쫓겨나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올라간 곳이 지금의 네덜란드 저지대예요.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저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벨기에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르게라는 항구 도시, 예전에는 항구 도시가 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가장 발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부르게는 수몰이 되면서 항구 기능을 잃자 이 사람들이 엔트워프 항구로 갑니다. 그런데 엔트워프도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민들을 학살하자 이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아주 척박한 땅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모든 문명은 생각보다는 척박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살기 편하고 먹을 게 풍부한 곳에서 문명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혹은 얼어 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래야 문명을 발전시켜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암스테르담은 항구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종의 늪지대였었어요. 그 사람들이 간척을 하면서 뚝을 쌓고 바다보다 낮은 저지대에서 이제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유대인이 들어가서 암스테르담을 항구로서 재정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암스테르담 앞바다에서는 청어가 잡혔어요. 원래 청어는 발틱해 추운 바다에서 살던 놈들인데 이게 조류가 바뀌면서 네덜란드 앞에 북해에서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청어를 잡아서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이거를 소금에 절여서 유럽 대륙에다 이제 내다 팔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세계에서는
1년의 4분의 1이 금식일입니다. 금식일은 고기를 못 먹어. 그런데 생선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임 청어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청어가 비싼 게 아니라 사실은 소금이 비싼 거예요. 그 당시 소금은 저 북쪽에 있는 독일의 한자 상인들이 공급해주는 암염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에 바스크 사람들이 대구를 잡아서 절임 대구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천일염을 만들어서 절임 대구를 만든 걸 기억해내고 자기가 살던 스페인에서 천일염을 수입합니다. 천일염이 암염보다 훨씬 값싸고 품질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암염은 지하에서 광석 파내듯이 파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코스트가 많이 맥혀서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값싸고 질 좋은 천일염이 한자상인의 그 암염을 시장에서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소금 상권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청어보다는 훨씬 비싼 거기 때문에 소금 상권을 장악하니까 자연히 청어 산업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임 청어 산업을 주도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성상 어떤 걸 하나 주도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꼭 독점화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독점화해야 가장 비싼 값에 이윤을 많이 남기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오늘날의 그 수협과 같은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대신에 분업화 표준화로 상품 질이 좋으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럽의 절임 청어 산업을 이 사람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청어를 잡을 고기잡이 배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선소를 세워서 고기잡이 배를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고기잡이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조선소에서 화물선, 상선을 같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선은 특히 발트해축하고 무역을 할 적에는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 돼. 즉 일종의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관세는 물건별로 상품마다 때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배의 갑판의 넓이를 보고 그 갑판에 비례해서 통행세를 물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상선을 만들 적에 갑판을 좀 줄여서 만들면 통행세를 덜 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당시는 해적들이 많을 때라 갑판에 대포들도 많이 달았었는데 대포들을 다 거의 떼어내고 최선의 것만 남겨두고 갑판은 좁게 만들고 대신 상품 싣는 선복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조금은 이제 배불뚝이 배, 좀 기형스러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역사를 바꿔요. 경제사를 바꿔요. 왜? 네덜란드 앞바다가 일종의 갯벌이에요. 그 유럽에서 갯벌이 굉장히 귀한데 유독 네덜란드 앞바다가 유럽에서는 가장 큰 갯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갯벌에 있는 배는 밑바닥이 뾰족하면은 물이 나가면 쓰러지기 때문에 밑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요. 이걸 평저선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전서부터 평저선만 만들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라일까요? 그게 우리 한민족이에요. 우리는 서해 갯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배는 그대로부터 평저선입니다. 밑바닥이. 그런데 바로 네덜란드의 배가 바로 평저선이에요. 평저선은 장점이 뭐냐면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을 만들려면 먼저 용골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용골 속에서 배를 만들다 보니까는 배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평저선은 그냥 땅바닥에다 놓고 배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니까 제작비가 훨씬 적게 들면서 큰 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당시에는 큰 돛들을 삼각돛, 사각돛 이런 돛들을 달고 다니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선원들이 매달려서 그 돛을 바람 방향하고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최초로 복합 도르래를 그 마스트에 달아가지고 그 돛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원이 다른 배의 3분의 1이면은 그 돛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즉 이렇게 세 가지, 즉 제작비 싸게 들고 선원을 적게 태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저선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곳에 배달해주고 하다 보니까는 경쟁국에 비해서 화물 수송료를 3분의 1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의 화물의 절반 이상을 그 네덜란드 필루트선이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암스테르담이 유럽 상품의 물류 기지가 돼요. 물류 기지가 되니까 당연히 뒤쫓아오는 게 중개 무역이 발전합니다. 무역이 발전하면 무역을 지원하는 금융과 보험이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 무역을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들 적에 기본적으로 동양하고, 즉 중국하고 교육을 하려면 먼 거리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2년 정도 걸려요. 왕복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니까는 그거는 큰 자본이 필요해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바로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주식회사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탄생이 됩니다. 유대인 상인들한테 금 64톤을 모아서 최초의 주식회사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나가면 2년씩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그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식거래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이 암스테르담에 몰리다 보니까 유럽 각지의 주화가 다 몰려들어와서 종류가 거의 10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헷갈려. 그래서 오늘날 중앙은행의 모택결긴 암스테르담 은행이 상인들에 의해서 민간 자본으로 탄생이 돼요. 하지만 그 지급 보증을 암스테르담 시가 해줘요. 그래서 오늘날 중앙은행과 같은 은행이 탄생하고 거기서 길드화라는 지폐가 나와서 그 화폐 통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중앙은행은 600길도 이상을 사용할 적에는 금화나 은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꼭 지폐를 쓰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은행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은화나 주화를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금세공사에 갖다 주고 수수료를 한 5% 정도 내야 됐는데 암스테르담 은행은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져오면 금화나 은화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폐를 대신 내주는데 사람들이 지폐를 써보니까 금화나 은화보다 이게 훨씬 소지하기도 편하고 도둑맞을 우려도 적고 하기 때문에 길드화가 화폐 통일을 이뤄내요. 그러니까 청어로부터 시작된 게 정말 근 100년도 안 돼서 거기서부터 뭐가 탄생했죠?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중앙은행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청어가 자본주의 시대를 잉태하다라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가 이렇게 중상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을 적에 당시 영국은 굉장한 후진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양털뿐이 없었어요. 그 양털을 가지고 조잡하게 짠 모직물은 있었는데 그거는 플랑드르 쪽에 고급 모직물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출을 잘 못하고 양털만을 주로 이제 수출할 당시였습니다. 그나마 그 양털도 영국인들이 직접 수출하지 못하고 당시 모험상인이라 불렸던 유대인 상인들이 가서 수거를 해서 수출을 해줬어요. 그러던 영국이
어느 날 세계사의 전면에 딱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런 후진국이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영국의 수입원은 양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후진국들의 특성이 항상 그렇듯이 해적질이에요. 해적질. 잘 나가는 나라의 물건을 해상에서 이렇게 약탈하는. 자료에 보면 양털 수출을 연 1,000만 파운드 할 적에 해적질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 양털의 한 60%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어떤 면에서는 딱 두 가지야. 양털 수출하는 거하고 해적하는 거하고. 그건 해적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해군들이 해전 나가서 싸우듯이 이렇게 대단위로 스페인 제국의 상선들이나 이런 걸 공략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아주 이베리아 반도에 쳐들어와서 세비야 항이면 세비야 항구 일대를 다 약탈해 갈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 군사력을 지닌 해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의 해적들이 너무 그 해상에서 그 스페인 제국의 상선들을 괴롭히니까 당시 스페인의 카를로스 5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플랑드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의 영국 수출을 규제를 합니다. 마치 일본이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했듯이 그 주 목적은 플랑드르에서 생산되는 청동 대포를 영국 해적들이 쓰지 못하게 막는데 본뜻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해적질을 하려면 대포가 있어야 되는데 대포 수입이 막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대포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영국에는 구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철대포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철대포는 청동대포보다 단단해서 사거리가 더 많이 나가요. 그 당시에 청동대포 사거리가 60m였었는데 철대포 사거리는 100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거리가 긴 철대포를 만들긴 했는데 이걸 배 위에 올려놓고 쏘니까는 타겟에 가서 맞질 않아. 명중률이 안 나와. 그래서 개발한 사람들이 당시 헨리 8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철대포를 개발을 해서 사거리도 많이 나가는데 도무지 우리 배에 얹혀놓고 쏘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한참 고민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밑바닥을 한번 배 밑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평저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저선을 만들고 그 위에 대포를 얹혀놓고 쏜 다음서부터 영국 함선들의 명중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얘기를 잠깐 옆으로 돌리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 배가 외적을 만나서 그렇게 잘 싸웠던 이유가 바로 우리 배가 평저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저선에 있는 대포는 첨저선 위에서 쏘는 대포에 비해서 반동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싸운 바다가 부산 앞바다 같은 이런 평평한 바다에 싸운 게 아니라 울돌목 같은 데서 즉 조류가 빠른 곳에서 싸웠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평저선은 회전력이 좋아서 상대방 외적을 향해서 이렇게 돌면서 그대로 포를 쏠 수 있지만 배 밑이 뾰족한 첨저선은 급류에서 빨리 회전하려고 들면 잘못하면 전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들은 회전력이 좋지 못해요. 우리 배가 평저선이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 때 명중률도 그보다 훨씬 좋았고 그 울돌목 같은 그러한 물살이 빠른 곳에서 왜구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국이 그러한 평조선 배 위에다가 대포를 설치하고 당시 30척을 만들었는데 평조석을 무적 함대하고 칼레 해전에서 일대 결전을 봅니다. 그런데 스페인 함대에서는 대포를 쏴도 60m뿐이 못 날아가기 때문에 영국 함대들은 항상 80m 거리를 유지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 함선에서 쏘는 대포는 스페인 배에 맞는데 무적 함대 저쪽에서 쏘는 배는 이쪽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대치하다가 스페인 무적 함대가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했을 때 밤에 화공으로 무적 함대를 깹니다. 이게 또 세계 역사를 바꿔요. 즉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했는데 당시 이 해상권을 가지고 써먹을 구석이 없어요. 자기 나라는 후진국이 되나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크로멜이 항해조례라는 걸 발표해요. 항해조례란 뭐냐면 한마디로 네덜란드의 무역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신대륙이나 영국과 무역하고자 하는 배는 모두 다 런던에 들어와서 영국 배에 환적해서 영국 배로만 교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차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져요. 그래서 네덜란드 앞바다가 봉쇄가 돼. 그래서 네덜란드 상선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대표인 납비를 크로멜한테 파견을 해서 비밀 협상을 가져요. 그래서 협상 결과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 무역상들이 배를 이끌고 다 런던으로 와라가 결론입니다. 대신 당시 영국에는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다 들어와라 해서 그때 네덜란드의 유대인 무역 시스템이 통째로 그대로 영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하면서 빌렘 3세가 독립전쟁을 지휘했었는데 유대인들은 네덜란드에서마저 쫓겨나면 이제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쟁 채권을 통해서 군자금을 유대인들이 정말 크게 만들어줘 가지고 빌렘 3세를 지원해서 결국 독립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승리를 하고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루어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영국에서 생기냐면 의회와 왕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회파가 네덜란드에 있는 빌렘 3세 부부를 영국 왕으로 정식 초빙을 해요. 당시 제임스 왕하고 싸우면서 제임스 왕의 딸이 빌렘 3세의 아내이자 빌렘 3세도 영국 왕이 서열 4위에서 이 부부가 영국 왕 계승의 1번 타자예요. 그래서 제임스 왕을 쫓아내면서 이 사람들을 영국 왕으로 초빙했을 적에 이 빌렘 3세를 도왔던 유대 금융인 8,000명이 빌렘 3세를 쫓아서 영국으로 같이 들어가요. 이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 3세가 됩니다. 이걸 이른바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혁명을 이루어냈다고 해서. 자,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항해조례하고 전쟁 때 유대 무역상들이 통째로 옮겨가고 빌렘 3세가 영국의 윌리엄 3세로 입국을 했을 적에 유대 무역인 금융인 8,000명이 통째로 같이 옮깁니다. 즉 네덜란드의 무역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이 통째로 영국으로 옮겨가서 그 이후로 영국이 불같이 일어나요. 당시 영국의 시중금리가 15%였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 공채 시장을 만들고 나서 그 금리가 한 2, 3%대로 떨어져요. 즉 그게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 3세가 이제 영국왕이 딱 되고 보니까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함선이 한 대도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다시 손을 벌려요. 당신들이 네덜란드에서 나를 도와줬듯이 이번에 다시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함선 24척을 건조할 120만 파운드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돈이 돼서 몇 명이 이렇게 돈을 꿔줄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그들이 했던 대로 전쟁기금 모금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각 유대 상인들로부터 전쟁 자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120만 파운드는 못 모았지만 80만 파운드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윌리엄 3세하고 유대인들이 딜을 해요. 어떤 딜을 하냐면 저희들이 모은 거를 왕한테 빌려드릴 테니까 연이자 8%만 주시고, 당시 시중이자가 12%였기 때문에 8%는 사실 그렇게 높은 이자는 아니었어요. 대신 왕께서는 이 돈을 우리한테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저희들의 청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청을 하냐면 왕의 채무 증서를 담보로 그만큼의 은행권을 발권할 수 있는 발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 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왕의 채무 증서를 담보로 유대인들은 발권을 시작합니다. 전쟁기금 모금기구를 그거를 주식회사 영란은행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때 금괴들을 이렇게 낸 사람들한테 주주로서 주식을 나눠주고 주식회사 영란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왕은 채무증서만 주면, 즉 오늘날의 국채만 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화폐를 발행받아서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그 탄생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독립을 한 후에 중앙은행을 만들 적에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민간은행들의 연합체인 오늘날의 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이 영란은행하고 똑같이 정부가 국채를 주면은 연준이 은행권을 발행해서 주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달러 발행과 국채가 연동되게 된 역사적인 그 연유입니다. 자, 요새는,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은, 즉 저금리가 되면은 투자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요새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라는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런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뭐 EU나 일본이나 할 거 없이 제로 금리까지 금리를 낮춰도 투자가 안 살아요. 그렇죠? 지금 왜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로 금리를 하는데 투자가 안 살아나? 우선 크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공급 과잉입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해서 물건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공급이 넘쳐요. 그러면 이런 공급 과잉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 공급을
대한 수요가 살아나면 그래도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그런데 수요가 활발하게 살아나지 않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게 2017년에 미국 연준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연준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소득이 올라가는 계층은 밑에 있는 최상위 1%뿐이 없어요. 차상위 9%는 현상 유지를 하고 미국 국민들 90%는 소득 점유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소득은 상위 1%한테 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부의 편중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지금 거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차상위 9%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미국 국민 90%의 부는 이제 전체의 4분의 1도 안 돼. 이보다 더 심각한 거는 하위 50%는 거의 재산이 없어요. 하위 50%는 1.4%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코비드19 사태에서 모기지 연체하고 임대료 체납하고 실업자가 되면은 당장 다음 달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 부양책은 지금 이 하위 50%가 붕괴되지 않도록 그들한테 직접 돈을 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그래프, 즉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이 얘기는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그러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사실은 버는 대로 대부분 다 소비를 해요. 저축저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한 사람한테 다 몰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사회로 환류되지 않고 그거는 곳간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즉 전체 소득 100 중에서 50%가 사회로 환류돼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한 거예요. 공급은 과잉되는데 수요가 부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불경기이자 공황이에요. 2014년에 그 제닛 앨런 연준 이사장이 사실은 이 자료를 가장 먼저 발표하면서 이 양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100년 만에 최악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회의 땅이 맞나? 라는 이러한 자조적인 얘기를 포럼에서 합니다. 이 양반이 지금 다시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발탁됐죠. 이 양반은 노동경제학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나 이런 데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양반인데 앞으로 미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제 기대되는 양반이고요. 그러니까 현대 금융 자본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소득 불평등의 심화, 부의 편중, 즉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점점 붕괴되고 있어요. 1970년대만 해도 중산층이 비중이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즉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비드19가 터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이 그래프는 1929년에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에 도달했을 적에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나와서 조세정이 부자 증세를 감행하면서 상위 10%의 소득이 30% 초반대로 낮아졌는데 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다시 부자 감세를 하면서 오늘날 다시 50%에 도달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929년 상황하고 틀린 게, 그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하자마자 그 다음날 모든 은행에 문을 닫게 하고 감사관을 투입해서 주기은행, 살릴은행, 그 다음에 부실 채권을 다 끄집어내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 조정 자금을 부어가지고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됐나요? 부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월가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협조를 안 해줬어요. 부실 채권을 내놓지 않았어요. 내놓으면 헐값에 뺏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연준에서 무작위 살포를 하면서 유동성으로 부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부실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한계 기업이나 좀비 기업들이 도태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이제 못했다는 거죠. 그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정재계 리더들이 양적 완화에 대한 사실은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해보니까 저거는 금융권을 통해서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담보력이 있어서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야 그 돈을 활용해서 자산 가격, 즉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해서 자산 가격을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더라라는 반성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미국 연준이 지금도 양적 완화는 지극히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화 주도권이 연준으로부터 미국 정부로 넘어왔어요. 아시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준에서 푸는 돈보다는 재무부에서 재정부양책으로 도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4배 내지 5배 정도 돼요. 그리고 재무부는 돈을 어떻게 푸냐면 이게 작년 상반기에 재무부가 푼 돈인데, 재무부가 푼 돈의 반 이상이 개인들한테 직접 쏴줬습니다. 즉 기본소득이니 뭐 실업급여니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양적 완화는 금융권을 통해서 이제 돈이 풀려면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의 재정부양책은 타켓을 딱 정해서 개인이면 개인, 기업이면 기업 대출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한테도 대출을 일으켜주면서 그들이 그걸 인건비에 썼거나 임대료에 쓰면은 그거는 대출에서 지원으로 바꿔줍니다. 나중에 썼다는 자료만 증명하면 그거는 갚지 않아도 돼. 즉 미국의 재정 정책이 과거에는 경기 부양책의 의미가 컸는데 지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자본주의 자체가 그 틀이 바뀌고 있어요. 금융 자본주의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포용 자본주의로, 즉 하부 구조가 붕괴하면은 상부 구조도 같이 붕괴하기 때문에 지금 하부 구조가 붕괴하지 않도록 밑에 저소득층을 껴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성립됐던 게, 여러분 1971년도 닉슨 쇼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래 미국이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면서 그 당시는 전 세계 금의 한 80% 이상이 미국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 근본위제를 만들었어요. 그때 영국 대표로 참가했던 케인즈는 세계화폐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즉 각자 나라가 자기 돈을 쓰지만 무역할 때만은 세계화폐로 정산을 하자. 그래야 앞으로 무역전쟁이나 환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거를 무시하고 브레튼 우즈 체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 참가하던 팽창 정책을 쓰면서 근본위제 하임에도 많은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금이 있어서 찍어내는 거야? 쟤네들 돈을 펑펑 쓰는데 저거 어디서 난 거야?
서독이 제일 먼저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스페인을 위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던 달러를 가져와서 금으로 채바꿔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맹방이라고 믿었던 영국조차 1972년 8월 13일 금요일 날 와서 30억 달러를 내놓으면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닉슨이 이거 바꿔줬다가는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경제참모 16명을 데리고 보안이 지켜질 수 있는 군벙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일요일 정오에 당시 유행하던 bonanza 드라마를 딱 끄고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투기 세력들이 달러를 공격하고 있다. 당분간 달러의 근교환을 정지한다. 라고 그랬는데 당분간이었나요? 그 후로 영원히 달러와 금의 고리는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달러는 무제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달러가 신용화폐가 된 거예요. 피아트 머니가 됐는데 피아트 머니라는 건 전적으로 미국의 신뢰에 의존하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가 1970년도 근본위제였을 때만 해도 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이 50%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세계 GDP는 연 한 3, 4% 증가하는 데 비해서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증가 속도는 10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50%가 109% 되더니 230% 되고 나중에는 한 400%까지 뛰는 거예요. 즉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은 연 3, 4%를 소득으로 버는 데 비해서 돈을 불리는 금융소득은 연 15%로 매년 그것의 한 4-5배 정도로 빠르게 버는 거예요. 즉 금융소득자들은 아까 보는 것처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편중이 그쪽으로 쫙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를 만나서 어떻게 되고 있죠? 인간의 탐욕을 자정 능력으로 하지 못했을 적에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자연적인 섭리, 즉 전쟁이나 혁명이나 이런 전염병 창궐이나 이런 게 사회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바꿔주고. 지금 현실적으로 바꿔주는 게 미국이 작년에 재정부양책을 작년 2월, 3월 달에 자그마치 3조 달러의 그 양적 완화와 재정 정책을 풀면서 그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기본소득이나 현대통화 이론을 전격적으로 채택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나 현대통화 이론이 이 와중에 슬그머니 미국 재정정책의 중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기본소득 같은 거는 앞으로 제4차 혁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건 코비드19가 끝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저거는 무슨 공산주의 발상이고 저거는 완전히 포퓰리즘적인 저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현대통화 이론도 지금은 방식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이게 미국 자본주의 속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즉 미국이 지금 재정으로 저렇게 많은 돈을 푼 거는 현대통화 이론은 사실은 골자가 연준이 발행하는 돈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돈을 발행해서 그거를 뭐 인프라라거나 고용 창출에 쓴다는 게 골자인데 사실은 지금의 연준 시스템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정부가 연준한테 이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원래 미국 정부 예산에는 국채 발행액에 대한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작지 않습니다. 거의 예산의 지금 한 7% 정도 돼요.
앞으로는 이게 13%까지 올라갈 거라는데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도 미국 정부는 일단 이자를 줍니다. 연준은 그 이자를 받아서 어떻게 쓸 거예요? 6%는 자기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요. 나머지는 미국 정부한테 돌려줘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거의 이자를 안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발행하고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코비드19가 들어와서 통화 주도권을 연준에서 미국 정부로 가져오고 그 통화의 공급도 예전에는 금융권을 통해서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뿌리던 걸 이제는 메인스트리트, 즉 소비자와 기업이 있는 메인스트리트에다가 정부가 딱 목표를 정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필요한 만큼 쏴줘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하부구조를 같이 보듬고 가는 포용자본주의로 이게 지금 서서히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지난해 4개 도시와 북경올림픽 5군데에서 폐쇄적인 테스트를 완료하고 올해 상해와 홍콩으로 테스트적을 넓혀가지고 홍콩은 특히 여객 지역인데 거기서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 2월달 동계 올림픽 개최 시기 북경에서 개최되는데 그때 맞춰서 전국적으로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쓸 계획이에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중국의 CIPS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결제 시스템은 SWIFT라고 해서 SWITF. 네. 여기서 나와서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각자 만든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생각보다 빨리 커지고 있어요. 거기다 디지털 화폐를 연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생각보다는 빨리 후발 개독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1:1로와 아프리카 지역 같은데. 왜 그러냐면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서로 브릿지 기능을 통해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고 인터넷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은행 구자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큰 경제적인 효율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는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2019년 11월 달에 하버드 대학에서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모의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주제가 바로 디지털 화폐 전쟁이에요.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나왔을 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북한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도 거기 하나 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옴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쓰는 화폐와 더불어서 같이 쓰이고 전국적으로는 이 화폐로 이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이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즉,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실물화폐, 신용화폐, 제3의 화폐로서 어떤 화폐 혁명의 서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스템 체제 내에서도 지하경제 규모가 IMF가
추정하기로 약 20% 세계 GDP의 20%는 지하 경제 규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쓰이게 되면 이거는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돈이 다 그렇게 깨끗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비례해서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추적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화폐가 나오면 가장 화두가 될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이제 화두가 될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상업은행에 내려간 디지털 화폐가 개인과 기업으로 갔을 적에는 추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무제한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 지금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큰 돈을 송금할 적에는 실명 전자지갑을 써라.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 같은 테러 자금이라고 의심될 적에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금년 초에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송금을 허용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송금할 적에는 이게 6단계인가를 거치면서 수수료가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8% 내지 23%가 들어요. 제가 맞지. 그런데 중앙은행 CBDC가 나오면 그 단계가 3단계로 축소가 되면서 수수료가 5%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용으로 쓰이게 되면 이거는 환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2%뿐이 안 돼요. 그럼 돈의 속성상 앞으로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송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송금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즉 암호화폐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 뭐 이런 송금용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암호화폐 등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화폐 시장에 큰 혁명적인 이러한 게 벌어질 텐데, 우리가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앞서서 이걸 이끌어가야 될 건지는 사실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